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오늘을 견디고 계신가요? 나중에 성공하면, 집만 사면, 애들 결혼시키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오늘을 내일이라는 담보로 저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우리에게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행복은 적금이 아니라고, 오늘 쓰지 않은 행복은 이자 대신 후회가 되어 돌아온다고 말이죠. 평생을 바쳐 꿈에 그리던 대저택의 열쇠를 거머쥐던 날, 정작 그 집을 채울 가족의 웃음소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별똥구리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평생 속고 살았던 나중이라는 함정과 지금 당장 당신이 행복해져야만 하는 뇌과학적 이유를 들려드립니다. 경기도 어느 외곽의 작은 마을. 1990년대 초, 그 동네에는 지붕 한쪽이 살짝 내려앉은 낡은 단층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마철이면 천장 모서리에서 물이 새고, 한겨울이면 창틈 사이로 칼바람이 파고드는 그런 집이었죠. 집 앞마당에는 몇 그루의 감나무가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그나마 그 집을 살아있는 곳처럼 보이게 해주었습니다. 그 집에 정우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42살 중소기업 생산직. 아내 미선, 그리고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 기숙사로 떠난 딸 소연. 세 식구가 그 낡은 집에서 오밀조밀 부대끼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20해가 넘었습니다. 정우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작업복을 꿰입고 도시락 가방을 들고 발소리를 죽이며 문을 나섰죠. 아내가 깰까봐 그 작은 배려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는 남자였습니다. 퇴근은 밤 9시가 넘어야 했습니다. 특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잔업이 있으면 기꺼이 손을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정우야, 쉬엄쉬엄 해라고 말하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2층 집 살 때까지만. 딱 2층 집만 사면 돼. 그것이 정우의 꿈이었습니다.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신념에 가까웠습니다. 마당이 있고, 계단이 있고, 언젠가 소연이가 방학에 내려와 2층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아빠 왔어요 하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집. 정우는 그 집을 마음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만큼은 지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낡은 집의 주방에는 작은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매달 통장에 적금이 입금되는 날, 그 달력에 작은 별표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 별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2층 집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행복했을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행복할 재정이었습니다. 2층 집에 들어가는 날, 그날부터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흘러간 세월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소연이가 아장아장 걷던 시절부터 정우는 늘 바빴습니다. 어린 소연이가 아빠, 나 오늘 그림 그렸어요. 볼래요? 하고 달려오면 정우는 나중에 보자. 아빠 지금 피곤해 라고 말하고는 소파에 누워버리곤 했습니다. 소연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미선이 여보, 같이 가요 라고 했을 때도 정우는 그날 공장 납기일이야.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혼자 소연이의 손을 잡고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미선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조용히 접히는 것이 있었다는 걸 정우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 단어는 정우의 입에서 얼마나 자주 흘러나왔을까요? 마치 숨을 쉬듯 아주 자연스럽게 그 말은 소연이의 그림을 밀어냈고 미선의 말을 끊었고 가족의 저녁 식탁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연이가 사춘기가 되던 무렵부터는 아빠에게 먼저 다가오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었고 정우는 사춘기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나중에 다 크면 이해하겠지? 또 나중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소연이는 짐을 싸서 대학 기숙사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소연이는 정우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안아달라는 말도, 잘 있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짧음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는지 그날은 잘 몰랐습니다. 그 무렵,
미선의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으로 뽑았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그냥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그걸 제대로 알아챈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은 항상 나중이라는 먼 지평선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정우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우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그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갈아 넣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성실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하버드대 긍정심리학의 권위자 탈벤 샤하르 교수는 이것을 도착 오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 믿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예상했던 행복 대신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오는 심리적 착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저 시험만 붙으면 행복할 텐데. 이 대출만 다 갚으면 숨통이 트일 텐데. 애들이 취직만 하면 진짜 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험에 붙고 나면 다음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출을 갚고 나면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다. 애들이 취직하고 나면 이번엔 결혼 걱정이 시작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줄 알았는데 그곳은 또 다른 출발점이었던 거죠. 탈벤 샤하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이 저 너머에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행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될 뿐 결코 행복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뇌과학은 여기에 더 냉정한 증거를 들임입니다. 우리의 뇌는 미래의 거대한 보상을 위해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화적으로 인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 연결해서 생존 에너지를 얻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칠 때, 손을 잡을 때,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을 때, 뇌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 듀대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단순한 기분 좋음을 넘어서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며 심지어 세포의 노화 속도까지 늦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나중의 성공보다 지금 이 저녁 식탁에서 더 강하고 실질적인 행복 신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정우의 뇌는 오랫동안 굶주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미래를 꿈꾸며 오늘의 작고 소중한 연결들을 미뤄왔으니까요. 뇌과학적으로 보자면 그는 오랫동안 행복의 원료를 공급받지 못한 채 미래의 희망만으로 버텨온 셈이었습니다. 언젠가 끝내 고갈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정우의 나이 54, 통장에는 충분한 돈이 모였고 마침 동네 언덕 위에 괜찮은 2층 단독주택이 나왔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진짜로 드디어 2층 집이었습니다. 입주 날짜는 10월 중순으로 잡혔습니다. 정우는 그날을 기다리며 생전 처음으로 인테리어 카탈로그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벽지를 바를지, 소연이가 방학에 내려왔을 때 머물 2층 방의 창에는 어떤 커튼을 달지.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미선이 정우에게 조용히 말을 꺼낸 것은 여보, 나 요즘 많이 힘들었어. 그리고 오래 생각했어. 그 말의 무게를 정우는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미선은 오래 말을 고르다가 결국 짧고 단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도 그 긴 세월을 기다렸다고. 2층 집을 기다린 게 아니라 남편을 기다렸다고. 같이 밥을 먹는 것, 같이 TV를 보는 것, 소연이 얘기를 같이 나누는 것, 그 작고 사소한 것들을 기다렸는데 그게 오지 않았다고. 소연이마저 집을 떠나고 나서 둘만 남은 이 집에서 자신은 너무 오래 혼자였다고. 정우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월의 어느 오후. 정우는 혼자 2층 집의 현관 앞에 섰습니다. 새 열쇠를 손에 쥐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살랑이고 언덕 아래로 마을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림 같은 풍경이었겠죠. 하지만 정우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평생을 꿈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룻바닥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새로 바른 벽지에서는 은은한 냄새가 났습니다. 2층으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 그 계단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 그는 그 햇살 속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울컥함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를 것이라 믿었는데 막상 느껴지는 건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를 처음 가동시켰을 때 들리는 텅 빈 울림 같은 것,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자신의 발소리만 메아리 치는 것 같은 기분. 아, 너무 조용하다. 평생을 꿈꾸며 머릿속으로 그린 장면에는 항상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방학에 내려와 계단을 쿵쾅쿵쾅 뛰어내려오는 소리. 미선이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 아빠, 나왔어요. 라고 외치는 아이의 목소리. 그런데 지금 이 집에는 그 소리들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2층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소연이가 방학에 오면 쓰라고 마음속으로 정해두었던 작은 방, 창문 너머로 감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주황빛감들이 주렁주렁. 오래전 낡은 집마당의 감나무를 닮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그 창가에 서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소연이가 어린아이던 어느 가을 오후, 노란 크레파스로 감나무를 그리며 아빠, 이 그림 어때요? 하고 달려왔을 때 정우는 나중에 봐라고 했습니다. 그 그림이 어디 갔는지 정우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아이가 혼자 구겨서 버렸겠죠? 기숙사로 떠나던 날 아침 소연이가 건넨 짧은 인사. 아빠, 다녀올게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삼켜져 있었는지를 정우는 이 창가에 서서야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안아달라는 말, 한 번만 같이 있어달라는 말, 그 말들이 수없이 많은 나중에 답해서 하나씩 사그라들었겠구나 하고. 2층 창가에서 내려다 보이는 감나무. 소연이가 고개를 내밀어 아빠 왔어요. 를 외치기를 꿈꾸던 바로 그 창가에서 정우는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의 무게가 그렇게 조용히 쏟아졌습니다. 그는 그날 2층 집 창가에서 오래 울고 난 후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오래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나는 왜 그렇게 자꾸 나중이라고 했을까? 그 많은 나중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그는 천천히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소연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정우는 그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보고 싶다. 이번 주말에 잠깐 올 수 있겠니? 소연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응, 갈게. 그 짧은 두 글자가 정우에게는 평생 받은 선물 중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 주말 소연이가 내려왔습니다. 정우는 새집이 아닌 오래된 단층집 주방에서 미선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셋이서 함께 먹었습니다. 소연이는 처음엔 어색한 듯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정우가 조심스럽게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냐고 묻자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 조금, 딱 그만큼.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뇌는 이미 반응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세 사람 모두의 뇌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옥시토신의 수도꼭지가 아주 조금 다시 열리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2층 집은 여전히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언젠가 가족이 함께 웃으며 들어갈 집으로, 이제는 목적지가 아닌 여정의 한 장면으로서.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행복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너무 나중을 바라보느라 그냥 지나쳐온 것뿐입니다. 오늘도 별똥구리 심리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꼭 그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그것이 지금의 당신과 당신 곁의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선물입니다.